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역 당국은 50대 백신 접종에 모더나 외 화이자 백신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50대 백신 접종 마감일을 다음 달 25일에서 28일로 연장하고 백신 종류는 문자로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국내 확진자 수는 직전 일주일보다 35.9% 증가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비수도권의 환자 증가율이 더 높았습니다. 고3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 대상은 전국 고3 학생과 교직원 65만 명으로 국내에서 청소년이 접종군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희망 회복자금 지원 단가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미국에서는 제2의 대유행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백신 미접종자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며 앞으로 일어날 일이 걱정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으고 다음 달 17일부터 피해 지원을 위한 희망 회복 자금 지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당정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희망 회복 자금의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손실보장과 관련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지급까지의 소요 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당정 사이에 이견이 남아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신용카드 캐시백 등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이 가장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안을 보완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손실보상법에 의한 지원도 강화된 방역조치 상황을 반영해 규모를 확대하고 빠른 집행을 준비하겠다며 국회에도 우선 논의와 신속한 추경 처리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최대 고비를 맞이했고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되며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나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대응과 폭염 대비를 철저히 하면서 재난에 취약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면한 최대 과제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폭염에 취약한 노인층에 대한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을 위한 현장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큰 건설 현장 노동자 등 옥 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보호 대책과 현장 감독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50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달 말 시작되는 가운데 이들은 당초 예정됐던 모더나 백신과 함께 화이자 백신도 맞게 됩니다. 또 접종 마감일은 내달 25일에서 28일로 3일 연장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백신 공급 일정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위해 26일부터 시작하는 50대 연령층의 접종에 모더나 백신 외에 화이자 백신도 추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안정적인 접종을 위해 50대 접종 마감일을 내달 25일에서 28일까지로 연장한다면서 사전 예약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접종일 전에 백신 종류 등을 문자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3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 대상은 전국 고3 학생과 교직원 65만 명으로
국내에서 청소년이 접종군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접종은 학교별로 지정된 일자에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고3 학생은 교사의 지도에 따라 신분증과 접종 시행 동의서, 예진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1차 접종은 오는 30일까지로 접종 당일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접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한 30살 이상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30살 이상 인원은 총 11만 6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희망자들은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질병관리청이 희귀혈전증 발생 우려가 제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연령을 30살 이상에서 50살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주 국내 확진자 수는 직전 일주일보다 3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한 주간 코로나19 국내 발생 확진자는 1,348.7명으로 직전 한 주 평균인 992.4명보다 35.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의 최근 한 주간 환자 수는 358.3명으로 85.3% 증가해 확산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재택근무는 꿈도 못 꾸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거나 자가격리자 폐기물을 치우는 등 감염 위험에 노출된 대면 필수 노동자의 사연을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세영 씨는 고객의 집이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인터넷을 깔아주는 일을 합니다. 하루 10곳은 돕니다. 방문한 고객 사무실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적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확진자가 나오는데 그 동선을 저희가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가야 된다는 게 아무래도 불안을 많이 느끼는 상황입니다. 여러 사람을 매일같이 마주하다 보니 불안은 하지만 그렇다고 재택근무를 할 수도 일을 잠깐 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감염됐을 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지침조차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고객을 많이 만나는 업무다 보니까 백신을 빨리 맞았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뭐 회사에서 나오는 방침은 없고 나라에서 하는 거를 기다리는. 김영수 씨는 골목을 돌며 폐기물을 모으고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무증상 환자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내놓은 쓰레기라도 구분 없이 거둬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감염자가 내놓는 폐기물도 늘어난 상황. 사회 필수 인력으로 인정받아 백신 자율접종 대상이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안내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생활 폐기물 하시는 분들이 양성이 나오면 이 한 회사가 전체적으로 14일 동안 업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죠. 그냥 알아서 잘 피하시고 하라는 거죠. 코로나19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일마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8년 경력 요양보호사 홍승현 씨는 지난달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강요당했습니다. 홀몸으로 발달장애 두 아들을 책임지는 가장이라 당장 생계가 막막합니다. 어르신들하고 접촉하는 게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어르신들도 위험하고 저희도 위험한 상황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르신들 모욕하는 것도 하고 이건 진짜 억울해요, 저도. 거리두기에 동참하려 해도 그럴 수 없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지만 묵묵히 위험을 견딜 뿐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 중인 가운데 최근 2주 동안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유흥업 종사자가 1,4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지방자치단체들과 전국 유흥시설 16,000여 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 215건, 1,46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로는 집합금지 명령 위반이나 운영 제한 시간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작성이나 노래방 도우미 고용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철을 맞은 섬진강 제첩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난해 내린 폭우로 서식지가 파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 보상도 쉽지 않아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섬진강 하류.
제첩의 서식지입니다. 어민들이 전통 어구인 거랭이로 강바닥을 긁어 올립니다. 전부 다 돌밖에 없습니다. 돌밖에 없어. 도업을 이어가 보지만 자취를 감춘 제첩을 찾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하루 최대 500mm 넘게 퍼부은 폭우와 섬진강 상류댐의 방류까지 더해져 서식지가 파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제첩 생산량은 지난해 10분의 1. 어민들은 당장 생계가 걱정입니다. 일부 어민들은 일용직이나 이삿짐 센터나 이런 데에 정정 근근하고 있고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대책이 어민으로서는 없습니다. 어민들은 댐 방류 때문이라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하동군은 정부의 환경문제조정위원회에 어업권 피해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피해에 따른 금액을 정부가 하든 수자원공사가 하든 보상을 해야 되고 중재 역할을 하동군서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첩 서식지 복원을 위해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통 종폐사업 지원에 해마다 4천만 원 정도를 투입하는데 올해에는 2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서식지 복원에는 대략 3년가량 걸릴 전망이어서 어민과 지자체의 고민이 깊습니다. YTN 박정혁입니다.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설악살 명물 오색 약수가 갑자기 바닥을 드러낸 뒤 한 달 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호텔에서 온천시설 용량을 늘린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악산 주전골에 자리한 천연기념물 529호 오색 약수. 약수가 솟아오르던 안반은 바닥을 드러낸 채 거의 말라 있습니다. 5월 말부터 물이 줄기 시작하더니 지난달부터는 아예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철분과 탄산이 많아 톡 쏘는 맛으로 유명한 오색약수를 기대한 관광객들은 아쉬운 발길을 돌립니다. 많이 당황스럽고 많이 아쉽고 좀 많이 서운합니다.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안 나와가지고. 주민들은 약수가 마른 원인으로 인근 호텔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호텔 탄산 온천을 증설하면서 취수량이 늘어난 탓이라는 겁니다. 500년 넘게 이어져 온 설악산 명물 오색 약수 명맥이 끊기면 관광객이 더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도 많이 위축이 되고 진짜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약수까지 겹쳐서 안 나오게 되니까 지역 주민들은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20여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생겨 양양군과 호텔이 소송을 벌이기도 했지만 당시에도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호텔 측은 주민들 의견에 따라 임시로 온천수 사용량을 증설 이전 수준 이하로 줄였고 현재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이런 조치에도 약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제2약수터를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5만) 명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기록 중인 영국이 방역 규제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현지 시각 19일 0시부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제외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또 나이트클럽을 포함한 모든 실내업소에서 정상 영업이 가능해졌으며 실내외 모임 인원 제한도 풀렸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지금이 규제 해제의 적기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델타 변이 확산 속에 확진자 급증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봄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였다가 잠잠해졌던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상황이 최근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유로 2020 우승에 후폭풍이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새벽 수도 로마 밤하늘에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쏟아져 나온 시민 수천 명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탈리아 대표팀의 유로 2020 축구대회 우승을 자축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기쁨에 취한 나머지 코로나19 방역 수칙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거리 두기는커녕 마스크를 쓴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 곳곳에서도 인파가 몰려 크고 작은 축하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이런 풍경은 최근 한 주 사이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환자 급증세로 연결됐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지난 12일 800명대였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면서 17일과 18일에는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로마의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로 늘며 전국 주요 도시 중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까지 1%를 밑돌던 이탈리아의 확진율은 1.9%까지 올랐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들의 평균 연령은 28세로 젊은 층 위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젊은 층의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백신 미접종자의 음식점 입장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이스라엘 보건부가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 대상에서 대부분의 암 환자를 제외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은 이스라엘 보건부가 현지 시간 18일 대부분의 암 환자에게는 코로나 백신을 2회 접종만 권장하고 3회 접종은 하지 않는 것으로 부스터샷 지침을 개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건부는 지침 개정 이유에 대해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환자의 90% 이상이 백신 2회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됐고 항체 수준은 백신 접종 수개월 뒤에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스터샷으로 인해 오히려 림프절 확대나 간 기능 장애 등 종양 치료에 일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림프 구성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 등 혈액암 환자는 부스터샷 접종을 계속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슬람의 최대 종교 행사 정기 성지순례인 하지가 코로나19 여파로 2년 연속 규모가 대폭 축소된 가운데 열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은 올해 하지 참가 순례객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시민 6만 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지난해 1,000명보다는 참가 허용 인원이 크게 늘었지만 전 세계에서 250만 명 이상이 모여들었던 이전 상황과 비교하면 여전히 정상적으로 행사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방역 당국이 이동 때나 공용 공간에서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어 하지 시작 후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 성지순례부 관계자는 순례객들이 메카에 도착하면 24시간 내내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한다며 감염자가 발생하면 누구든 격리시설로 이동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공급을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유가가 안정되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2주 만에 현재 감산 규모를 좀 더 줄이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내년 9월까지 하루 40만 배럴 원유 생산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감산 규모가 하루 580만 배럴 수준인데 이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내년 4월까지였던 감산 합의 기한은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산유국들은 지난해 코로나19 보응세 조치로 원유 수요가 줄 것에 대응해 하루 1,000만 배럴을 감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And there is nothing that can be better to demonstrate how effective this setup has been, not only within the benefit of the member states, but also to the other producers. 이번 회의에서는 아랍에미리트의 원유 생산 기준을 올려 산유국 간의 갈등이 풀렸습니다. 이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의 생산 기준은 하루 316만 8천 배럴에서 350만 배럴로 늘게 됩니다. 내년 5월부터 적용됩니다. The UAE will remain, as I mentioned, committed member in the OPEC alliance. As you know us, we've been always committed in terms of the delivery. 아울러 이라크와 쿠웨이트, 러시아의 원유 생산 기준도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아랍에미리트가 자기 나라의 생산량 제한이 너무 낮다면서 반발해 오펙 플러스 회의가 3차례나 불발됐습니다. 이번 합의로 원유 공급이 늘면서 유가가 안정되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블룸버그는 전망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워터파크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돼 어린이들을 포함해 70명 가까운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휴스턴 스프링의 물놀이장인 식스플래그스 허리케인 하버 스플래시타운에서 물놀이를 하던 사람들이 유독물질에 노출돼
호흡곤란과 피부염을 겪었습니다. 3살 여자아이를 포함해 29명이 병원으로 후송됐고 39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한 임신부는 병원 후송 뒤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유출된 화학물질에는 표백제가 13%, 황산이 35%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물놀이장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반려견도 사람처럼 TV 화면 속 이미지를 인식하고 소리를 통해 동물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 혼자 남는 반려견을 위해 TV를 켜놓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반려견 품종에 따라 TV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고 또 때로는 화면 속 동물을 향해 공격적으로 짖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는 TV 속에서 동물만 나오면 짖는 반려견의 훈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평소 텔레비전 보는 게 취미라는 반려견 밀크. 그런데 TV에 동물만 나오면 180도 돌변한다는데요. 밀크야, TV 좀 보자. 텔레비전을 보고 짖는 반려견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 법.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알아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뭐야? 나와 있네. 안녕. 반려견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제작진을 맞아주는데요. 얘는 이름이 뭐예요? 얘는 이름이 밀크예요. 밀크와 함께 사는 또 한 마리의 반려견. 얘는 라떼예요. 라떼. 네. 앉아. 하이파이브. 밀크 하이파이브. 아이고 잘하네. 안돼. 재주 많은 밀크와 라떼. 둘이 사이도 좋은 것 같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과연 두 녀석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한가로운 오후 시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시청 중인데요. 자연스럽게 소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는 녀석. 어머, 밀크야, 너 지금 텔레비전 보는 거야? TV를 쟤는 저희보다 더 많이 봐요. 틀어놓으면. 얼마나 많이 봐요? 저희는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쟤는 꼼짝 않고 TV 봐요. 보호자들이 이렇게 자리를 비워도 밀크는 요지부동. 소파에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에 집중하는데요. 10분이 넘도록 그 자리에 앉아서 TV만 봅니다. 딴 거 보자. 동물 나오는 프로 원래 좋아해요. 그럼 애니멀 시그널도 좀 보세요? 최근에 좀 보다가 앞으로 많이 보려고요. 네, 저희도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동물 프로그램을 시청 중인 밀크. 그런데 갑자기 텔레비전 앞으로 뛰어가서 짖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보호자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화면 속에 등장한 개를 향해 계속 짖어대는 밀크. 다른 동물이 나와도 똑같이 짖어요. 그렇다면 밀크는 정말 TV 속 모든 동물에게 반응하는 걸까요? 고양이에 이어서 소, 그리고 닭까지 모든 동물을 향해 짖는 밀크. 심지어 TV 속에 나온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짖습니다. 밀크야, TV 좀 보자. 광고에서 잠깐 지나가는 것도 가서 짖고 밖에 외부 소리에도 짖고. 평소 밖에서 들리는 다른 동물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밀크. 라떼도 그런 밀크를 따라 짖기 시작하는데요. 라떼 그만해. 들어. 안 돼. 아니 밀크가 혼자서도 계속 짖고 그래서 되게 옆집들한테 미안했는데 이제 라떼까지 따라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갑갑해하는 밀크와 라떼를 위해 보호자가 함께 산책에 나섰습니다. 두 녀석 무척이나 신이 난 모습인데요. 나온 김에 강아지 친구들이 있는 애견 카페를 찾았습니다. 라떼는 새로운 친구들이 낯선지 보호자 품에 계속 안기기 바쁜데요. 그렇다면 평소 텔레비전 속 다른 개들을 보고 짖던 밀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 예상과 달리 다른 개들 사이에서 얌전하기만 합니다. 밀크 이리 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짖을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인데요. TV 보고 짖을 때는 걔네들하고 놀고 싶어서 짖는 것 같은데 만나면은 노는 방법은 잘 모르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밀크라떼, 엄마 다녀올게. 보호자들이 잠시 외출에 나섰는데요. 집에 라떼와 단둘이 있게 된 밀크. 거실 매트 주변을 자꾸 서성이더니 매트 위에 그만 실내를 하고 맙니다. 문제는 이런 배변 실수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건데요. 밀크가 평상시에는 오줌을 잘 가리는데 그 밤만 되면 거실에다가 항상 오줌을 싸놓거나 아니면 저희가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여기다가 배변 실수를 하거든요. 입양 때부터 계속되고 있다는 밀크의 배변 실수. 1년이 넘도록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고민이랍니다. 매트 끝부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얘가. 그래서 끝에다가 싸다 보니까 그 매트 밑으로 다 스미거든요. 그래서 마룻바닥이 다 젖고 매트를 앞뒤로 다 닦아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TV 보고 많이 짖는 것도 문제고 아침마다 여기다가 이제 오줌 싸갖고 그거 제가 치우는 것도 매트를 앞뒤로 다 닦아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들고 그리고 여름이니까 냄새 날까 봐 걱정도 되고 그런 상태예요. 텔레비전 속 동물만 보면 짖어대는 데다가 아직까지 배변 실수를 하고 있는 밀크. 과연 개선될 수 있을까요? 밀크와 보호자를 구원해줄 그분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령 전문가를 알아본 걸까요? 반갑게 인사해주는 두 녀석. 라떼. 밀크. 어쩜 이렇게 얌전하죠? 이전까지 만난 친구들보다는 엄청 착한 것 같아요. 그럼 솔루션도 더 잘 될까요? 해봐야죠. 해봐야죠. 혹시 분양을 좀 분양을 받은 건 아니고 7개월 때까지 뭐 샵에서 팔다가 남은 강아지라고 저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다른 분이 그거를 분양을 받았다가 파양을 해서 제가 받았는데 사실 밀크는 3번이나 파양되는 아픔을 겪고 우여곡절 끝에 보호자와 가족이 됐다는데요. 엄마랑 빨리 떨어져서 아이들이랑 좀 사회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밀크의 문제 행동을 관찰하기로 한 전문가. 텔레비전에 동물이 등장하자마자 밀크가 또다시 짖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TV에 나왔을 때 짖는 이유는 그냥 강아지가 볼 때는 이게 반짝반짝거려요. 근데 이제 소리로 많이 아는 것 같긴 하는데 강아지가 나타나서 반가워서 짖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호자한테 관심. 아이가 이런 행동할 때 보호자님은 어떻게?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얘가 안 돼는 알아들어요. 그래서 방으로 도망가요. 네, 그러고? 그러고서 다시 나와서 또 짖으면 안 돼, 밀크 안 돼. 그럼 또 들어가다가 좀 있으면 또 나오고. 밀크 안 돼. 텔레비전을 보고 짖다가도 보호자의 안 돼라는 말에 곧바로 자리를 뜨는 밀크. 잘하는 행동이 짖다가 딴 데로 간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 보호자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때 아무 말 안 했는데. 올바른 행동에 대해서 보상 타이밍을 안 잡아줬기 때문에 아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보상 타이밍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아이가 나오기 전에 내가 간식을 주는 거예요. 네. 되게 간단하죠?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자, TV 틀어주세요. 텔레비전을 켠 후 밀크가 다른 동물의 소리에 관심을 쏟지 못하도록 밀크 주변에 간식을 던져서 시선을 분산시켜줍니다. 저 소리에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면 이렇게 바닥에서 강아지 소리가 들리더라도 몸에 맞아서 떨어졌기 때문에 뭐지 하고 찾는 시간 동안에 이 아이는 간식을 먹게 돼 있죠. 아이가 어때요? 저만 보고 있죠? 네. 강아지 소리가 짖어도. 네. 근데 보호자님은 짖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밀크가 주인한테 관심받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 주인이 좋아하는지, 자기가 기분이 좋은지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홍수법 훈련법이라 그래서 모니터 있으시죠? 네. 하나만 좀 갖다 주시겠어요? 두려워하는 대상을 장시간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두려움을 없애는 홍수법을 배워볼 차례인데요. TV 뒤까지 가서 확인도 하고 확인해서 안 나오는구나. 내가 짖지 않는 대상이 돼도 되겠구나. 짖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여기서 강아지가 짖는 소리를 틀어줄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다는 경기도 이천시. 역시 TV 속 동물을 보자마자 짖기 시작하는 밀크. 흥분한 채로 모니터 앞뒤를 왔다 갔다 살펴보는데요. 체벌보다 TV 속 동물의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걸까요? 갑자기 짖는 걸 멈췄습니다. 강아지 짖을 때 이런 데서 간식을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이거 강아지 짖을 때 좋은 일이 있네. 짖고자 하는 호기심보다는 먹고자 하는 호기심을 바꿔주면서 좋은 인식을 줘야지만이 아이들이 짖음 소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였죠. 보호자가 집에 없을 때만 배변 실수를 한다는 밀크. 평소 보호자와 함께 있을 땐 패디의 배변도 제대로 보고 간식까지 잘 받아 먹는다는데요. 싸고 날 때마다 사람이 있을 때 계속 우리가 있으니까 보상을 하잖아요. 네. 사람이 없으면 이 아이는 잘 쌀 이유가 없어요. 캔넬을 그 옆에다 두시고 그 안에다가 항상 간식을 넣어주세요. 아이가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문을 항상 이렇게 계속 넣어주세요. 캔넬에 항상 간식을 넣어두고 보호자가 없을 때도 캔넬에 들어가면 간식 보상이 따른다는 걸 인식시켜주는 훈련입니다. 자, 지금은 아이가 우리를 보고 있죠? 그럼 내가 조용히 캔넬 쪽으로 이동하면 밀크가 들어갈 거예요. 자, 조용히 가만히 이동하세요. 그러면 아이가 캔넬을 바라볼 때 간식을 넣어주면 돼요. 항상 주세요. 그렇죠. 사람이 없을 때 대소변을 실수를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을 케이지 교육을 통해서 반려견에게 알려주게 되면 사람이 없을 때도 충분히 대소변도 쉽게 가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텔레비전을 보고 짖는 반려견을 위한 솔루션 복습해 볼까요? 그리고 하나 더. 배변 실수를 위한 솔루션까지 쉽게 따라할 수 있겠죠. 솔루션을 받은 후 다시 찾은 밀크맨. 그동안 보호자가 전문가한테서 배운 훈련법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었다는데요. 덕분에 많은 변화가 생겼답니다. TV 보면서 그 동물 보고 짖는 횟수도 많이 줄었고 또 소변 보는 것도 전에보다 많이 좀 줄어서 앞으로는 좀 더 제가 노력을 하고 우리 밀크아줌도 노력을 하면 더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텔레비전 속 동물만 보면 주저되던 밀크. 앞으로는 편안하게 TV 보면서 가족들과 행복하길 바랄게. 지난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12개 정부기관에 지시하는 72개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에는 대형 IT 기업들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경제계에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네,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이번 행정명령의 내용과 더불어 우리에겐 어떤 영향이 미칠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미국 내 행정명령인데 이게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으니까 주제가 됐겠죠? 사실 없어야 정상이고요. 당장 크게 영향을 끼칠 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게 글로벌 대형 IT 기업들과 연관이 된 문제고요. 또 당장 우리가 흔히 쓰는 SNS나 인터넷 서비스, 스마트 기기들이 관련된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형 IT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행정명령으로 인해 정책이 바뀐다면 당장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미국 기업 서비스와 기기를 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네요. 우리도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이다라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이번 행정명령 같은 경우는 이 농업부터 운송, 기술 분야에 걸쳐서 좀 상당히 포괄적인 쟁점을 다루고 있는데요. 핵심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경쟁이 없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고 이건 착취다라고까지 말을 했는데요. 다시 말해 경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격을 회사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서 이 국민이 손해를 보는데 이미 그런 상황까지 왔기에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특히 테크 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이 굉장히 많고요. 네. 자, 그렇다면 명령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명령인가요? 앞서 말했듯이 이론 2개의 행정명령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행정명령은 크게 한 5가지 정도입니다. 우선 연방통신위원회에 망 중립성을 복원할 것을 권했고요. 다음으로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에는 작은 기업에 불리한 기업 간 합병을 신중히 검토하고 이미 체결된 합병도 다시 돌아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아마존이나 애플, 구글, 페이스북 같은 대형 인터넷 플랫폼에서 이용자 정보를 추적하거나 감시할 관행을 규제할 그런 규정도 마련하라고 했고요. 또 이들이 얻은 소비자 정보를 이용해서 불공정하게 쓰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또 농기계나 스마트 기기를 스스로 수리할 수 없게 막는 것을 FTPC에서 규제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자, 앞서 언급해주신 망 중립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넷플릭스와 SK 브로드밴드가 소송을 하면서 많이 알려졌는데요. 미국에서 망 중립성을 되살리라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한국 상황과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한국은 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니까 돈을 좀 더 내세요라는 소송이라면 미국에선 이 망 중립성의 의미가 인터넷 서비스 회사가 어떤 콘텐츠에서 차별하지 말고 우대도 하지 말아라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법으로 정한 게 미 오바마 정부였고요. 그걸 뒤집은 게 트럼프였는데요. 이걸 법으로 정했던 이유는 한국에서도 좀 비슷한 사례가 있긴 있었는데요.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 서비스를 너무 많이 이용하니까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속을 인터넷 회사가 끊어버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명령은 이걸 다시 법으로 복구해서 2번 다시 이제 차별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건 지난 3월 망 중립성이라는 개념을 만든 팀 우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국가경제위원회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임명할 때부터 이미 좀 예상된 그런 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때의 정책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행정명령에는 기업 간 합병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정부 때 이 합병건도 다시 검토하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큰 기술 기업들이 미래에 좀 경쟁자가 될 것 같은 작은 스타트업 기업들을 인수한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2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한 것처럼 한 회사가 여러 시장에서 좀 지배적인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한국 대기업들처럼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작은 회사를 인수해서 인재들만 활용하고 회사 자체를 없애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경쟁자가 될 것 같으면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바이든 정부는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고 다른 경쟁 규칙을 좀 제시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술 기업 대기업들이 해체가 되거나 일부 사업을 포기해야 될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대기업들이 독점하는 구조를 견제하기 위한 거군요. 자, 이번 행정명령을 보면 빅테크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좀 규제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아무래도 기존의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파악을 했던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6월 미 연방거래위원회 의장에 새로 임명된 리나 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존이 왜 독점 업체인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고발해서 그냥 유명해진 사람인데요. 그동안 아마존을 비롯해서 애플, 페이스북,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에 저희는 독점이 아니다라고 여겨졌었거든요. 그저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에 자연스럽게 독점 상태가 된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경쟁자들을 다 파괴한 다음 지배권을 남용했다라는 걸 밝힐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상품을 팔면서 얻은 정보가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자체 상품을
더 좋고 싸게 내놓는다면 다른 회사는 좀 손해를 보겠죠. 네.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 이 30% 수수료 문제도 여기에 좀 해당되는 문제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해서 이윤을 챙기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법을 마련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무료라서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시장 자체를 지배를 해놓는 그 구조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군요. 자, 그리고 또 농기계와 스마트 기기를 소비자가 수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폰을 수리하기가 더 쉬워지는 건가요?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애플에서 이 아이폰 수리를 일부 사설 수리점에서도 이제 수리하도록 허락하겠다라고 몇 달 전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아직 실행 안 되고 있는데요. 이번 행정명령에는 아예 이 FTC에서 사설 수리점을 이용하거나 스스로 수리하는 걸 방해할 경우 FTC에서 규제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네. 또 애플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도 최근에 영상을 올려서 이런 수리할 권리를 직접 옹호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규칙이 미국 전체에 적용된다면 한국에서도 아이폰을 사설 수리점에서 수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 미국에선 사설 수리를 해도 되고 한국에선 하면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네. 자, 행정명령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작지만 많은 변화가 생길 듯한데요.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업계 반응은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반대 의견이 꽤 있습니다. 네. 큰데요. 일단 인터넷 서비스 회사 같은 경우는 망 중립성 복구 자체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법적으로 복구가 되면 꽤 강한 규제를 받아야 하거든요. 대형 기술업체 같은 경우도 이제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이 협회 등을 통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기술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행정명령이다 이런 거죠. 네. 수리할 권리 역시 꽤 민감한 문제입니다. 다만 이런 기술기업 규제가 어제 오늘 시작된 일은 아니고요. 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부터 계속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힘에 비해 규제가 너무 작다라는 거죠. 거기에 지난 1월 이 미국 국회의사당이 습격당하면서 기술 오용이 이제 좀 너무 심해졌다라는 초당적 합의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지난 6월 미국 하원에선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이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5종 패키지를 입법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직 상원에서 미통과됐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뭐 이래저래 좀 고난의 시절이 될 듯한데요. 네. 한국도 이 주요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매우 큰 만큼 이들을 규제하는 목소리가 점점 이제 커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기술기업 규제에 대한 행정명령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워낙 글로벌 기업이 많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이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훈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품 표면의 초미세 불량을 1초 만에 찾아내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 강성훈 박사 연구팀은 제품 표면에 생기는 다양한 불량 사례를 인식하고 기준에 벗어난 지점을 정확하게 검출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머리카락 굵기 절반 수준의 불량을 1초 안팎에 인식할 수 있다며 자동화 공정의 불량 검출에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병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서울병원과 경희대병원 연구팀은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6,800명을 조사한 결과 한 달 이상 모유 수유한 산모의 지방간 유병률은 그렇지 않은 산모보다 26에서 36%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모유 수유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등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관련 있는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식 환자가 코로나19에 걸려도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일반인보다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 연구팀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7,500명을 분석한 결과 천식을 앓는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과 입원 비율, 입원 기간 등을 일반 코로나19 환자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천식 환자가 코로나19 감염 시 특별히 더 예후가 안 좋다는 근거는 부족하다며 필요 이상의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소재 부품 장비 연구비가 1년 만에 9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지난해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소부장 신규 연구비가 4,75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9.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규 소부장 연구개발 건수는 833건으로 17%, 소부장 기술의 기업 이전도 288건으로 13%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시는 시청국제의전실에서 더존 ICT그룹, 부산지역대학과 함께 지역 ICT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시는 올 하반기부터 응용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대학과 더존 ICT그룹이 참여 학생을 추천 선발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후 교육을 수료한 지역 우수 인재는 더존 ICT그룹 내 기업에 채용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던 나노갭, 나노라만 굉장히 균일하게 일정하게 이제 증폭할 수 있는 그런 입자들을 찾아내서 그래서 이게 이제 2세대 저희가 직접 개발한 2세대고요. 작은 에너지의 빛을 흡수해서 더 큰 에너지의 빛을 방출하는 현상을 상향 변환이라고 하는데요. 첨단 산업에서 활용 가치가 큰 현상이지만 변환 효율이 낮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에서는 이런 걸림돌을 해결할 수 있는 광사태 나노 입자를 세계 최초로 발견한 나노 분광학자 서영덕 교수를 만나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